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는 꽤 큰 낙폭을 기록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 내내 3대 지수는 그래도 혼조권을 유지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권을 유지했었고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1%대의 낙폭을 기록했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면서 시장의 낙폭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바로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기 때문인데 자, 지난 12월 FOMC 의사록이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의사록을 통해서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조금 더 빠른 금리 인상과 조금 더 빠른 긴축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를 갖게 됐고요. 이것이 시장의 가장 큰 낙폭을 이끌어왔습니다.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장중 내내 상승권을 유지하던 다우지수조차도 이 하락으로 반전을 했고 결국 낙폭을 더 키우면서 거의 한 1% 가까운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3% 정도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별로 좋지 못한 분위기로 장을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랬고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 어떤지 전체의 앵커가 지금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네, 1월 5일 미국 시장 마감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혼조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였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쯤에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낙폭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는 3월에 첫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첫 금리 인상 이후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거다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긴축 정책이 한번 시작이 되면 2017년보다 더 빠른 페이스로 이뤄질 거라는 부분도 시사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된 직후에 10년물 국채금리는 급등을 하면서 1.7%대 위로 올라서 있고요. 이 부분이 기술주들의 부담을 가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현재 3%대의 급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진 또 다른 경제 지표도 한 가지 보겠습니다. 개장 전에 12월 고용 통계가 나왔는데요. 지난달 민간 일자리 증가가 80만 7천 개를 기록하면서 추정치보다 2배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 커지기 이전이라는 점, 그리고 전달인 11월에 기록적으로 많은 퇴사자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이 수치를 해석해 보셔야겠습니다. 시장의 주요 재료들을 먼저 확인해 봤고요.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하려는 섹터들이 일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섹터들 역시도 장 막판까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자재와 유틸리티가 0.2% 소폭의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와 에너지는 강보합 수준까지 탄력도를 줄여나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준의 FOMC 의사록 공개에 직격탄을 맞은 섹터들이죠. 커뮤니케이션과 임의 소비재, 그리고 이 아래에 기술주가 1에서 2%대의 낙폭을 기록한 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부동산 섹터 내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섹터 역시도 3%대의 급락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맵을 열어서 종목별 분위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좌측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요. 이 우측 하단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외곽 쪽으로 전반적으로 붉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술주 섹터로 와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3%대의 마이너스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도비가 7% 급락, 그리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테마 내에서는 세일즈포스가 8%대의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도비와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 투자 의견 하향이 나왔습니다. UBS에서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을 조정을 시킨 건데요. 어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지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화이자의 주가가 2.3%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헬스케어 섹터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 직전 시장 분위기 확인해봤습니다.
네,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에 있었던 특징주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욘드 미트의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KFC가 비욘드 미트의 대체육이 들어간 메뉴를 오는 월요일에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정된 기간 내에만 판매하는 메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기대감을 더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비욘드 미트의 주가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상승분을 크게 반납하면서 5%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핀터레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사용자 수 증가세가 둔화한다는 우려를 받아갔던 핀터레스트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쭉 내리막길을 걸어왔고 그렇지만 50% 급락이라는 이 진행은 너무 과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는 앞으로 주가가 60% 정도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핀터레스트의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0.9% 마이너스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콜라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회사인 USA 트럭이 니콜라의 전기 트럭 10대를 구매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니콜라도 장중에는 강세를 좀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장 막판까지 4% 정도의 낙폭을 벌린 채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 있었던 특징주들 모두 정리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렇게 오름세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오펙 플러스의 증산 결정이 원유 수요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해석으로 힘이 조금 실리면서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국제 유가도 막판 들어서 이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0.1%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골드만삭스 측에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은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4.6%의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44,100달러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종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 정도의 낙폭을 벌린 채 오늘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36,400포인트 선을 지켜낸 채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S&P 500 지수는 1.7%의 급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3% 정도의 마이너스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는 가장 지난 밤 사이 시장을 크게 뒤흔들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진짜 긴축이 온다라는 키워드인데, 자, 연준 의사록 내용이겠죠. 어떤 내용일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이제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였었죠. 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그러면 새벽 4시가 됐을 네네. 텐데 그때 이후로 주요 지수가 빠르게 좀 낙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연준이 이미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 양을 줄이는 건데요. 실제로 유동성을 축소를 하는 진짜 긴축이 온다라는 공포감이 좀 엄습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충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의사록에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이런 이 문구였습니다.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첫 금리 인상 후에 일정 시점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점에 좀 동의를 했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또 자산 규모 축소의 적정 속도는 과거 이 정책 정상화 때보다 빠를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도 삽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현재 고용 시장의 개선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완전 고용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달성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요건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과 거의 동시에 양적 긴축, 그러니까 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것까지 이제 가셔야 될 것이라는 내용이 이번 의사록을 통해서 나타난 셈인데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좀 충격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문장을 짚어주셨는데 두 번째 건 좀 이해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축소의 적정 속도가 과거 정책의 정상화 경험보다 빠를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2017년, 2016년에 그때 겪었던 것보다 네. 긴축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첫 번째 금리 인상 후 일정 시점에 대차대조표 축소 시작이 적절하다는데 동의했다. 이 내용이 참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시점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를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2017년 정도에 이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금리를 4차례 올리고 나서 예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를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차이가 있다면은 한 번 인상하고 나서 바로 이거를 우리가 논의를 하고 바로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한 점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주요 기관들의 기존의 예상보다도 굉장히 빠른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나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께나 이제 연준이 대차대조표라고 하면은 뭐 자산 매입 규모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죠. 그거를 이제 축소하는 것을 시작할 것으로 점친 바 있었고, JP모건은 내년 중반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내년 3분기에 이런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그러니까 첫 번째 문구가 결국은 그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것이 금리 인상을 하자마자 이런 자산 매입, 자산 보유 규모도 축소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시점 측면에서 시장의 예상과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를 해왔던 거는 테이퍼링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유동성을 공급하긴 하지만 그 속도를 좀 줄일 것이야 라는 거였었고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속도 조절의 측면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번에 나왔던 의사록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건 속도 조절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뭐 좀 약간 후진하려고 하는 것 같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시장에서 좀 크게 받아들였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한 3단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테이퍼링이죠. 근데 이거는 유동성을 계속 공급은 하는데 그 공급하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금리 인상이 되겠죠.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받아들이는 그런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로금리 기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세 번째가 이제 자산 이 보유 규모를 아예 축소를 하는 것.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백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3단계로 나눠져서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과거에는 금리 인상이 있고 나서 4번이나 금리를 올리고 나서 이제 양적 긴축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올리자마자 할 것처럼 이번에 의사록 내용이 좀 공개가 되니까 네네.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앞 단계죠. 금리 인상 전망 역시도 올해 3월에 이 금리를 처음으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CME 페드워치 따르면 이제 한 80%까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네. 기존에는 뭐 한 57.5% 정도였는데 이 전체적으로 긴축의 시계가 좀 굉장히 빨라진 것으로 해석할 만한 그런 실제로 FOMC 의사록 내용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FOMC가 워낙 시장을 크게 흔들어서 의사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마존의 배신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전기 픽업트럭 제조업체인 리비안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든든한 뒷배로 아마존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뭐 리비안을 배신한 것일까요? 그럼 약간의 이상한 뉴스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비안의 주가는 크게 떨어졌는데 스텔란티스와 아마존이 협력한다는 소식이 지난 밤 사이에 들려왔습니다. 스텔란티스는 기존 자동차 회사인 푸조 시트로엔 그리고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다국적 자동차 기업이죠. 뭐 지프, 푸조, 피아트, 시트로엔 이런 브랜드들이 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아마존과 스텔란티스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상호 협력 관계입니다. 일단 스텔란티스는 자신들의 차량의 대시보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은 2023년에 출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스텔란티스의 램 프로 마스터라고 하는 이름의 전기 벤 차량이 출시되자마자 우리가 구매해 줄게 이런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실 리비안이 나스닥에 데뷔하면서 각광을 받은 이유도 이거와 비슷했는데요. 리비안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했었고 아마존은 리비안 차량 10만 대를 구매해 주기로 했다. 이 내용 때문에 리비안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상당히 유사한 계약을 스텔란티스와 하기로 한 겁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리비안과 그러면 아마존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리비안과의 관계에 대해서 변한 것은 없다면서 투자 시기, 투자 규모, 협력 관계 계속 그대로 이어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 아마존이 스텔란티스와 협력하게 된 것은 라스트 마일 배송을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벤 차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리비안 벤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텔란티스의 벤도 다 구매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안에 붙어 있었던 프리미엄은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유일한 고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때문에 리비안 주가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스텔란티스와 아마존의 협력 관계가 리비안에게 악재일까요도 되게 궁금하고요. 리비안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궁금해지네요. 네, 이제 앞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게 그렇다고 이제 리비안과 거래 안 한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뭐 독점 계약을 맺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 사태의 뭐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날의 또 시장 전체 움직임도 감안을 해서 주가 움직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그간에 이제 리비안을 좀 좋게 보는 그러니까 낙관론의 진영에서 아마존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과의 관계가 만약에 이제 틀어졌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2월 6일에야 처음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콰이어트 피리어드라고 해서 유예 기간을 두기 때문이죠.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 $170를 제시를 하면서 뭐 그때 기준으로는 최고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전기차 스타트업 가운데서 경쟁력이 최고다. 그러면서 기존의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존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RBC도 이제 목표 주가 $165를 제시를 했었고 모건 스탠리도 비중 확대 의견 목표 주가 $147를 제시를 하면서 테슬라에 대적할 유일한 전기차 회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공통적인 낙관론 진영에서는 아마존 고객사를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이런 기관들이 할 때도 로직을 세워놓고 할 텐데 그 로직 중에 하나가 훼손이 됐을 경우에 실제로 이제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네. 좀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영역 확장인데요. 누가 어떤 영역을 확장하는지 일단 루시드의 모습은 보이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루시드가 전기차 업체죠. 이 네. 업체도 올해 이제 유럽으로 영역을 이제 확장하겠다는 소식이 나와서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1월 2일에 한 트위터 유저가 영국에도 루시드 차가 있냐? 뭐 이런 자신의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근데 1월 5일이었죠. 그러니까 간밤에 사측에서 올해 유럽에도 이제 인도를 할 것이다라고 직접 답글을 달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올해 이제 유럽에서 인도를 시작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식화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루시드의 이 첫 모델은 에어라고 불리는 고급형 세단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처음으로 고객들에게 인도가 됐고요. 16만 9천 달러이고 그리고 주행거리는 520마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2020년 1월부터 루시드는 유럽 15개국으로부터 에어에 대한 온라인 예약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인도도 시작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번 트윗을 통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날 뭐 이런 기업들 대체로 시장에서 급락을 했으니까 루시드도 급락한 것 같긴 한데 자, 루시드의 최근 분위기와 투자 의견의 추이는 어떨까요? 루시드가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한 6주 동안 주가가 약 한 20%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스펙 상장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본다면은 40% 이상의 주가가 좀 빠지면서 처음으로 이 차를 인도를 했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환호를 했었죠. 근데 반면에 스펙 상장사 이 대부분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당국의 뭐 조사라든지 규제가 좀 일어날 것 같자 뭐 같이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경계감이 좀 존재를 했는데요. 구겐하임에서 이제 12월 말에 중립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전기차 펀더멘털 그리고 제품과 기술에 대한 낙관론 그리고 또 경영진이 훌륭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은 장기 현금 흐름 할인법 DCF의 밸류에이션을 좀 적용할 경우에는 업사이드가 제한적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38달러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 뭐 나온 소식과 더불어서 이런 뭐 유럽 시장으로의 영역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많이 나와줘야 시장에서도 경계감을 조금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4번째 키워드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블루칩마저입니다. 자, 우리는 다우 지수에 포함된 30개 종목을 블루칩이라고 합니다. 재무구조가 튼튼해서 경기에도 강한 경기 변동에도 강한 대형 우량주를 우리는 블루칩이라고 만드는데, 자, 우리 이 블루칩마저도 지난 밤 사이에 크게 흔들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냐면 세일즈포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날 UBS가 세일즈포스뿐만 아니라 어도비까지 이 두 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리고 그리고 투자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UBS는 세일즈포스와 어도비 이 기업들이 앞으로 기업들이 기술에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어도비와 세일즈포스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투자 의견을 내는 건데요. 자, 물론 어도비는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은 아닙니다만 세일즈포스는 다우지수에 편입된 종목입니다. 자, 이 리포트가 공개된 이후에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거의 뭐 8%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는데, 자, 대형 우량주, 이게 경기에 굉장히 강하다고 예상되는 이 대형 우량주마저도 리포트 하나에 8% 정도 급락하는 게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또 지난 11월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30%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세일즈포스의 핵심 사업 분야 가운데 하나인 뮬소프트 분야가 크게 발목을 잡을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UBS는 세일즈포스 고객들로부터 뮬소프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이 분야가 턴어라운드 하기까지 한두 분기에 될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을 했고, 그러면서 세일즈포스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리고 목표 주가도 기존 대비 $50 정도 깎아서 $265를 제시했고요. 어도비 역시 중립 의견의 목표 주가는 기존의 $635였었는데 이거를 $575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일즈포스와 어도비 모두 7% 안팎의 급락으로 마감을 했고, 자, 그런데 이제 세일즈포스처럼 다우지수에 구성되어 있는 블루칩의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좀 월가의 시각이 어떻길래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걸까요? 소프트웨어 업종이 이제 전통적으로 좀 고밸류 섹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보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높기는 합니다. 뭐 세일즈포스도 포드 PR이 뭐 50배 정도 내외로 네.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 상승을 좀 염두하고 있는 그런 환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이에 따라서 성장이 좀 둔화할 것을 우려한 콜이 나온 것으로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뭐 밸류에이션이 높은 만큼 또 매출 성장률도 YOY 기준으로 20% 이상으로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고, 뭐 돈을 못 버는 기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이 의견도 있다는 점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울프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는 동사를 포함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이버 보안 업체 등을 소프트웨어 올해 토픽으로 꼽은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세일즈포스와 관련해서는 슬랙 인수라든지 아니면은 마진 개선에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하는 경영진 행보에 주가 역시도 컴백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버코어에 따르면요, 작년에 소프트웨어 업종이 약 한 5년 만에 S&P 500 지수를 처음으로 언더퍼폼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서비스나우 그리고 세일즈포스 등은 올해 대폭 반등이 좀 기대가 된다. 물론 이제 MS는 작년에도 흐름이 좋았지만은 이런 대형 소프트웨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관도 있다는 점도 함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짚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